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두 분께서 발표하신 것과 내용은 조금 겹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와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일단 법령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규에 따른 것이 그 관리와 보존에 대한 질문의 대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라면 일단 뭐 자연유산법, 인수봉은 예를 들어서 북한 백운대와 함께 삼각산으로 해서 명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승은 국가유산청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국가유산법이 생겼는데 거기에 자연유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유산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요. 또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등의 법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할은 산림청,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관할이긴 하지만 이렇게 겹칠 경우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공단이 우선권을 가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라는 것은 꾸준히 변합니다. 법규도 보시면 거의 매년 수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면 법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법규라는 것은 특정한 특수성을 반영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규 이상의 문화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수봉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적 가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행정적 용어입니다. 역사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래서 백제 건국의 인수봉 얘기가 나옵니다. 또 조선 건국에서도 인수봉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인수라는 말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지명에 많이 쓰이고 있는 불교적 이상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적 가치, 삼각산을 형성하고 있어서 1927년 철계단이 처음 가설된 뒤로 백운대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인수봉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수봉의 경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서울에 대단히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면서 북한산이 그 이전에 서울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 압도적인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각종 역사적, 자연 경관적 가치 대단하긴 하지만 아주 대단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적 가치, 이것도 이제 행정 용어입니다. 그것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불교 유적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인수봉 남면, 정확히는 하늘길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마의 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의 불이라는 것은 바위 암벽이나 이런 데 조각된 불상을 마의 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말하기를 이게 이제 100년, 이게 만들어진 지는 100년 안쪽일 것이다. 그 앞에서 종교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속 활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에서도 물론 불탑을 쌓아줬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또 공단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산 전역에서 지금도 무속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봉에서 어떤 무속 활동이나 이 불교 방금 마예불의 그 사례, 물론 그런 활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인수봉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큰 문화적 가치를 가지느냐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암벽등반이 압도적으로 주된 활동이 이어왔습니다. 상당한 인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은 암벽등반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것을 법규적 차원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서 2019년 알피니즘을 인류 무형 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인수봉 암벽등반도 우리나라 등록 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인수봉 암벽 등반을 일종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것, 뭐 이런 식의 가설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기술, 규범,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어떤 공동체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기술, 규범, 공동체 이 3요소가 과연 인수봉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로 존재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어떤 기초조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특히 김세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0여 년간 인수봉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예를 들어서 최근 바로 불과 며칠 전입니다만 캐나다의 그 산악사진 작가 알렉스 비스가 인수봉 개념도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전 세계 한 100여 개에 가까운 명산의 각종 암벽 루트들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확대해보면 다 암벽 루트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했긴 했습니다만 이만큼 암벽 루트 자체가 역사와 문화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각종 문화 행사, 인수봉 정상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인수봉을 배경으로 올해에도 작년에도 있었고요. 결혼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인수봉 정상의 산상음악제 1992년에 있었고 뭐 이런 행사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신현대 선생님도 와서 인수봉을이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까지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말하자면 등산학교, 등반윤리, 산악회, 구조대, 우이동 문화까지 김세욱 선생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무수히 많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 자료조사는 이렇게 많다. 자, 그렇다면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인수봉 암벽 등반의 공동체 과연 문제 없나 요거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크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사, 인수봉을 어떻게 한국 산악회의 성지가 되었나, 그리고 현재 인수봉을 등반가들이 관리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됐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봉의 암벽 등반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인수봉은 어떻게 한국 산악회의 성지가 되었나, 산악계의 이중구조를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민지기에는 스포츠적 가치가 전면에 있었습니다. 암벽 등반이라는 것은 암벽 등반 스포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8년 양정고모 산악부에서는 인수봉 및 만경대 선인봉에서 속도 등반 경기 대회를 주최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기록상 최초의 등반 경기 대회인데 이때 산악계 전반에 아주 호응을 끌어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80년 이후로 2000년도 넘어서까지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일제 식민지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점. 그런데 해방 이후에 어떤 그 분화가 뚜렷해집니다. 스포츠적 가치를 민족적 가치가 억눌렀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건 구조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31년 조선산악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조선산악회 회원 구성을 보면 소수의 암벽 등반가들과 다수의 일반 등산 동호인들 혹은 등산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구조. 1940년대에는 이 태평양 전쟁이 심화되면서 조선산악회 소속 조선인 등반가들 100명의 소속 등반가들 많이 일본 제국 전승 기원 연성 등산 행사에 수십 차례 참가를 했습니다. 백두산, 북한산 등등 주요 등산에 다 연성 등산 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등반이 스포츠이기를 넘어서 다른 어떤 거국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945년 신조선산악회, 48년에 한국산악회를 개칭해서 그 한국산악회가 45년에 결성이 되었을 때 그때 등반가들은 간사진을 맡고 회장단은 송석화 등 주요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첫 행사로 북한산 비봉 등산을 펼치는데 이 북한산 비봉 등산 올라가서 깃발을 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사는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연성 등산 행사랑 똑같은 행사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만 물론 바꿔서 의미는 정반대지만 형식은 같다. 1946년부터 54년까지 9차례 국토 구명 사업을 한국산악회가 펼쳤습니다. 우리 전국의 산이라든가 도서 지역으로 가서 우리 국토를 확인하는 완전히 그 민족적 의미가 상당히 투영되어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등반가 출신 한국산악회 회원들은 상당히 반발도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그 반발을 내지 못했죠. 그리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순수라는 말이 형용사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순수 등산, 순수 알피니즘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지금 생각하듯이 그때는 말 그대로 스포츠적 의미에 충실한 아주 고난도 등반을 추구한다 하는 의미의 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종류의 등산과 똑같은 형태의 등산에도 순수 알피니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이 당시에 1960년대 이 아주 사회 혼란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어떤 그 빨갱이를 색출해내자, 혹은 뭐 사상검열, 혹은 이런 정치의 좌우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것만 찾자, 등산만 하자 하는 의미의 정치색으로 퇴색된, 혹은 그리고 정치색이 아예 완전히 없지 않고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주의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이데올로기였는데 이데올로기 민족적 가치가 아주 전면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반 잘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 게 1960년대 70년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1960년대 스포츠 알피니즘이 사실상 개화를 했습니다. 1963년 이번 쥐나드가 고난도 루트를 인수봉에 개척하면서 그게 등반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67년부터 74년까지 인수봉에서 주요 암벽 루트 24개가 개척됐습니다. 인수봉 등반 인구가 급증한 것이 이때입니다. 대학산악부 아닌 일반 산악회 강세의 손경석 선생은 한국산악회의 종주적 위치가 퇴색되었다라고 말했고, 60년대, 70년대 한국산악회 지도부나 월간사 편집진, 그 당시의 기사나 칼럼들을 읽어보면 계통이나 어떤 태도를 강조하면서 그곳에 따르지 않는 산악인들은, 등반가들은 상당히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크나 하얀 가루, 초크, 그리고 캠, 전문 암벽화 같은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될 때마다 불순한 등반이다 라는 식의 그런 꾸짖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76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종태 선생님이 등산 50년 이런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한국산악회에서 소책자로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장변 선생님의 원고에는 그리고 조장변 선생님이 2021년에 한국 산소의 다음 카페에 잘 정리해서 김정태 선생님의 유고집을 분석해서 역사 기록의 허위, 그러니까 잘못된 연도를 너무 앞질러서 썼거나 혹은 없던 일을 만들어 썼거나 하는 내용이 이제는 뭐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암암리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김정태 선생이 1935년에 한국인 최초로 인수봉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수비 코스요.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1935년이 아니었던 걸로요. 그리고 김정태 선생은 그 책에서 그 당시 인수 선인 노적의 암벽 등반이라든가 백두산 등반 등의 항일 민족적 의미에 담겨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민족주의가 과연 한국 전동 등반의 뿌리였을까? 유명한 사진입니다. 1940년 11월 3일 인수봉 대집단 등반. 김정태 선생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조선인 등반가들이 일병 감시를 피해 훗날을 기억하는 민족적인 회동이었다. 실제로 한 400여 개의 비밀 결사가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조선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항일 운동의 특징은 겉으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비밀 결사로 항일로 무력으로 폭력적인 어떤 거사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고요. 백령회도 그랬다라고 김정태 선생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곳에 동의하는 다른 백령회 회원들은 없었습니다.
논쟁적인 책인데 1923년에 안치훈 선생이 이 책을 써 침묵하는 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서 안치훈 선생은 1940년 대집단 등반은 엄흥섭 그 당시 백령의 회장 이 조선산악회 가입을 위해서 조선인 창씨명을 수집하려는 목적의 명자교환의 즉 친일부역 행위였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조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근거가 엄청나게 박약을 해서 저는 순전히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 그리고 관련 연구자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면 좀 동의하는 분들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해방전의 등반에 민족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은 김정태 선생 혼자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회고나 각종 얘기들에서 그런 얘기를 거의 내색한 분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족적 회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집단이 나눠진 상태로 등반했던 건 자연스럽고 사실 관계로도 확인이 됩니다만 거기에 민족주의적 의도가 그 등반에 적극적으로 부여되어 있었을까? 그거는 의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김동수 선생의 회고담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1976년의 사건은 이두정 산악회 인수봉 등반 50년제입니다. 2박 3일 동안 산악 강연회 심포지움 인수봉 기념 등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926년을 인수봉 초등이라고 결론 짓고 각종 역사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인수봉이 한국 스포츠 알피니즘의 발상지일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수봉일까? 그리고 시작이 인수봉에서 시작됐을까? 1960년대 이전까지는 인수봉을 오르는 전번 암벽등반 코스는 세계 4개에 불과했습니다. 인수 AB, 그리고 고도길, 그리고 인수 C 이렇게 4개. 그리고 등반 인구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주봉, 오봉, 선인봉, 만장봉 이런 데에 등반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인수봉에서 또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처의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다른 보구리들을 등반을 했고요. 그리고 아처가 가장 최초의 알피니스트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스포츠 알피니의 발상지라고 역사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인수봉 초동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질문이다. 해방 이후 김정태 선생, 송경석 선생, 또 한국선수회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역사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1920년대 후반의 인수봉 등반자들을 보면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클레멘트 아처,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분의 한국명이 원한경이고요. 또 조선 총독부 철도국,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광서부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에마 가초, 그리고 임무라고 알려진 제가 볼 때는 하야시 시게루, 왜냐하면 임무라는 이 한자를 일본 사람들 다 보여주면 이게 일본식 이름이고 하야시 시게루로 누구나 읽습니다. 이 임무 혹은 하야시 시게루가 한국어로 한국 사람과 대화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한국식 사투리를 썼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임무가 조선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일본인 가족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출생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어쨌든 이 한인인지 일인인지가 모호하고 그런 인물을 포함해서 이 인물야말로 하야시 시게루야말로 그 당시 조선에서 펼쳐지는 등반의 어떤 한인과 일인 사이에 명확히 구분을 짓기 어려운 그 등반, 우리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하 등반의 어떤 성향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10여 명이 등반했는데 과연 누가 먼저였는지 모호한 동시다발성이 있고, 둘째, 출신 배경, 인맥, 기술, 규범이 모두 달랐습니다. 아처는 장대를 사용해서 등반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 출신에서 다른 방식의 규범 체계 속에서 와서 등반했습니다. 그런 다성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동일한, 단일한 인식법, 계통, 태도, 미학으로 우리가 그 한 라인을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야말로 배타적이다.
여전히 인수봉에서 이런 것들이 배제의 언사로 되살아나서 배타적인 우리 역사 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우리 한국 산악회에 내려오는 위계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자, 비판적으로 돌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스포츠 등반입니다. 스포츠 등반의 개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1974년, 77년 아구의 주도의 한국 암벽 등급 조사 연구의 조사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최초로 난이도 체계를 각 루트마다 부여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각도기나 줄자를 막 사용합니다. 객관성을 앞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암벽 등반이 팀워크나 배짱, 규율 이런 거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면 이것은 분명 아주 선명하게 아니다. 암벽 등반은 개인의 스포츠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였다. 다만 문제는 산악회 전반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1981년에 인수봉에서 제1회 암벽등반, 전국 암벽등반 대회가 2박 3일 동안 펼쳐졌는데 결승전이 인수봉에서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필기시험도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은 내용은 뭐냐면 산악인의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중구조가 여기 스포츠 등반에서도 우려가 계속 있었고요. 84, 85년에 그 외국인 방한해서 고난도 루트가 자유등반 되었던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인수봉의 스포츠 클라이밍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본격화되는데요. 1990년에 해웃길에서 그 당시에는 볼트가 하나 혹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 볼트 걸기 전에 떨어지면 발목 부러지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볼트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수봉에서 실질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이 구현된 첫 사례라고 생각을 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면 엄밀하게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루트 중간에 볼트를 설치해서 추락해도 부상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스포츠적 능력에 극대화하는 등 클라이밍 방식을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스포츠 클라이밍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확보물을 설치하는 트레드 등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반해서 서양에서는 1980년대 트레드 등반의 개념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즉 볼트가 없이 직접 확보물을 설치하면서 등반 중 발생하는 위험을 자기 통제 개념으로 게임의 내적인 영역으로 분명하게 끌어들이는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어. 왜 없었냐? 일단은 인공등반 루트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유등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인공 자유등반 이분법만 있었지 트레드 등반과 스포츠 클라이밍 이분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전국 암벽 등반대회가 전국 국제산악연맹 UIA의 그 규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 인공 암벽에서 펼쳐진 암벽 등반 대회를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로 개칭되면서 스포츠 클라이밍은 곧 인공 암벽 등반이라는 잘못된 인식.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스포츠 클라이밍 영어식 표현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다 자연 암벽에서도 볼트가 있는 데를 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퍼져 있고요. 2000년대까지 판때기 논쟁, 여기 역사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등반 하는 사람들 다 판때기라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 순수 알피니즘 쪽으로 다 들어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등반이 이렇게 분화되어 나가는 것인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종류로 분화되어 나가는 그 속성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이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이것을 하나의 계통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이 갈등의 근원이 있다. 그렇다면 인수봉을 등반가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었나? 암벽등반 공동체 명날 제일 좋았을 때를 보면 1990년 한국 등산동 학교 동창회의 바위길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들 산악회 대상으로 철저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요. 조사 요원 선발, 인공등반 루트, 난이도 체계, 개념도 묘사 수위 등 전 분야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산악회 스스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호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상징적인 사건이 반대로 2016년에 한국대학산업연맹의 인수봉 대정비 사업으로 문체부 3억 원 지원을 받은 이 사업입니다. 수많은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왜 서울시 산악연맹이 아닌가?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수봉 관리해온 이 단체가 아니고 수많은 루트가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볼트를 대거 추가됐습니다. 물론 뺀 것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추가된 것들을 이 개념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판들이 이 보고서 자체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공청회도 벌였지만 사실 어떤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 그것이 사업의 진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의 안전을 책임지느냐에 대한 문제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좋은 거 아니냐, 공적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체육시설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관리하듯이 인수봉의 주도권을 뺏겼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매달리는 볼트를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쌍볼트를 조그맣게 만들었다고도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등반 문화는 과연 누가 창달하는 것인가? 이 공동체가 빠진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주도로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트는 재정비되었으나 등반 공동체 역량은 오히려 훼손되는 역설적인 사건이었다. 이유를 보면 신자유주의 이 한국 사회 문화의 변화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휴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등산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사라집니다. 휴양, 탐방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산악사고는 산지 관리 실패로 인식되어서 등반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관에서 생겨납니다. 90년대부터 공단은 등반 문화를 제거하는 정책을 하고 99년부터 등반이 폐쇄가 시작되었고 사실상 인수보험은 물론 살아있지만 전국의 공원 내의 대부분의 암장은 폐쇄 혹은 불법화 또는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산악계도 여기에 그냥 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 그 이전에는 교재에 단독등반 분야가 있었는데 단독등반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자연적 위험, 인위적 위험이라는 항목이 따로 나가서 그게 마치 등반의 외적인 분야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독 등반 혹은 장비 미착용자는 저 사람 안전 불감증자 하면서 아주 병리화하는 그런 언사도 막 하고요. 그리고 과시다, 만용이다, 어떤 그 개인의 자질로서 인격 모독 비판하는 것도 있고요. 인소봉 등반 통제에 산악계는 강경했습니다. 배자보도 붙이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2004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산악단체와 공단 협의체가 2005년부터 발효되었으나 그래서 협의가 많이 있었지만은 공단의 이사장이 바뀌거나 분소장이 바뀌면 갑자기 새로운 정책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암벽이용 신청 서비스를 적용을 되었지만 아직 제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인수봉 등반 허가제 논란은 그 자체로 산악계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수봉 암벽 등반의 근현대적 문화적 가치를 방증한다. 둘째, 공단, 산림청, 지자체 등의 관료 체제에는 경직된 문화관념이 있어서 문사철 중심이 되는 문화관념이 있어서 현존하는 그 문화적 가치를 불인정하는 한계가 보이지만 계속 두드려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는 특히 최근에 그런 법령이 바뀐 경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볼트가 공식 시설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악계는 스포츠적 도전의 규범보다는 내용이 불분명한 순수 알피니즘, 최초 알피니즘이라는 것들을 고수하면서 권위주의와 배타주의로 스스로 소멸하고 있다. 위험과 사고는 암벽 등반의 근본 속성이지만 이미 국내 등반 현장 대다수가 이 본질을 외면해왔습니다. 등반의 휴양화, 모형 등반의 불법화, 음성화를 초래해서 암벽 등반 공동체의 역량 축소가 가속화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수봉의 암벽 등반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수봉 암벽 등반의 공동체가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밖에서 해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더 모여서 얘기하고 나서야 된다. 둘째, 등반 형태나 출신 등의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대화하는 풍토를 양성해서 산악계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재강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